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2년 만에 중지부를 찍고 현재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다니는 쌍둥이 딸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까지 여자 셋이 시끌벅적하게 살고 있어요. 뒤늦게 처자식의 빈자리와 소중함을 깨달은 남편이 최근까지도 울며 불며 매달리긴 했지만 받아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헤어질 때도 그렇게 깔끔하게 헤어지지 못했어요. 이혼 전에는 입만 살아서 자기가 엄청 쿨한 사람이라는 듯 입방정을 떨던 남편이었는데 진짜 헤어질 때는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억지를 부리며 남편의 것을 뺏을 생각은 애당초부터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리하게 이혼이 성사된 건 사실이었어요. 그만큼 그 결혼 생활에 저의 기여도와 희생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저를 힘들게 했는데 나중엔 제 마음을 돌려 이혼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려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미쳤나요? 어떻게 한 이혼인데 제가 이 기회를 놓치겠냐고요. 그리하여 최근엔 저도 좀 세게 나가면서 남편과 완전히 쫑이 났는데 그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랑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저보다 남편이 4살 많았는데 제 상사였죠. 그리고 1년 가까이 저를 쫓아다녔고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정식으로 사귀게 된 저는 나름 사랑을 많이 받으며 연애를 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남편이 나이 먹고 찌질하고 치사한 아저씨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를 만났고 제 나이 27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제가 저희 집 막둥이인데 제 위로 언니가 2명 있거든요. 첫째 언니랑 저는 나이 차이가 무려 8살 차이가 날 정도로 나이 차이가 있는데 둘째 언니도 저보다 6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갔을 땐 이미 2 언니들이 결혼해 출가를 했고 또 조카들도 있었는데 결혼한 언니들이 형부들한테 사랑받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 30을 넘기지 않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마침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막내라 저만 부모님과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서운해 하시면서도 내심 홀가분한 눈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사이가 참 좋으셔서 저까지 결혼시키고 나면 둘이 방방 곳곳을 여행 다니며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2분 다 젊었을 때부터 여행광이었는데 처음 만나게 된 계기도 여행지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신 거였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저도 부모님 따라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어릴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이 여행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면서 언니들과 자매 계를 하게 되었어요. 직장을 다니던 언니들이 먼저 시작했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합류했는데 취직하기 전까지는 매달 5만원씩,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10만원씩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는 어쩌다 보니 시집 안 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하게 되었음에도 그냥 하던 사람이 하자고 제가 쭉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주 언니들에게 아빠가 환갑이 되면 2분에게 유럽 여행을 선물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들도 모두 동의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언니들과 모은 회비가 있으니 부모님 생일이나 어버이날도 걱정 없이 좋기만 했는데요. 그날은 맛있는 거 먹고 부모님 선물도 해드리면서
우리 세자매 기분 내는 날이었어요. 게다가 누가 뭘 더 하고 돈을 더 주고 이런 게 아예 없으니 너무 좋았는데, 물론 두 형부와 남편도 저희가 매달 모두 합쳐 30만 원의 자매 개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솔직히 10만 원이 많이 부담되는 돈도 아니고 남편들 반응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장인 장모님한테 뭘 해야 할지 모를 텐데 저희 자매는 회비를 걷어 그걸로 다 해결했으니 어찌 보면 남편들 입장에서도 고마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큰형부는 우리 중에 나이도 제일 많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저희 부모님에게 더 잘했는데, 그래서 아무 날이 아니어도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거리 나들이도 다녀오고 외식도 자주 하며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은근히 저도 우리 남편도 큰형부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도 막내인지라 그런 부분에서는 둔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며 서운해하지 않으려 했는데, 작은 형부도 굳이 나누자면 그런 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했고 남편도 저희 집의 막내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도 시댁의 막내 며느리가 되었는데요. 남편 위로는 3살 위인 아주버님이 계셨고 제 위인 손윗 동서, 즉 형님도 계셨죠. 거기에 저희 시댁은 꽤 먼 시골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농사와 장사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며느리 덕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셨고, 제가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갔을 때도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니들만 알아서 잘 살면 돼.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우리도 너희한테 최대한 기대지 않으려 노력하마. 이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걱정했던 거랑 너무 달라 어색하게 웃기만 했던 것 같았는데, 시부모님은 그 말을 지키시는 분들이었죠. 다만 아주버님도 그렇고 남편도 이혼하면서 와이프한테 대리 효도를 바라는 이상한 성격이었는데 아주버님이 특히 심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동서는 좋지? 서방님은 동서한테 며느리 둘이 어쩌고 성교 안 하잖아. 네? 며느리 둘이요? 그런 걸 누가 해요? 누가 하긴 내 남편이 하지. 아주 지긋지긋해. 부모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남편이 시킨다니까.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난 완전 속아서 했잖아. 그래도 두 분 사이 좋아 보이시던데. 뭐 그것만 아니면 괜찮지. 그리고 나도 맏며느리라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거 알지? 옆에서 막 시키려면 하려고 했던 것도 하기 싫은 거. 진짜 딱 그렇다니까. 명절이나 제사 때는 더 하지. 아, 힘드시겠어요. 말해 뭐해. 그래도 장남이고 맏며느리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그리고 나도 인간적으로 우리 시부모님이 나중엔 그런 건 좀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 동서, 말이 나와 하는 소린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줘. 나는 동서랑 끝까지 사이 좋게 지내고 싶거든. 그리고 도리적으로 동서는 늦게 시집왔고 우리보다 시댁이라고 더 챙기는 것도 없으니 나중에 재산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잖아. 난 도리도 하고 또 남편한테 달달 볶인다고. 근데 우리랑 동서네가 유산이라도 똑같이 받아봐.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동서도 그 부분은 동의하지? 그렇게 형님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반면 자기 고생하는 걸 꼭 보상받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그거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부모님 재산에 욕심 있는 사람이 어련히 나보다 더 잘하려고 할까? 그러면 나는 재산만 양보하면 시댁 관련 일에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그때도 형님의 말투와 태도에 살짝 기분이 별로라. 당시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게 웃어넘겼어요. 일단 결혼 초반 양가의 분위기는 그랬네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했는데 쌍둥이를 낳고는 도저히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무리 시터를 고용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찮은 게 이유였죠. 아이가 둘이다 보니 시터 이모님에게 드리는 비용도 달랐는데 그 돈이 제가 버는 돈을 고스란히 시터 이모님에게 들어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는 것도 없이 남의 손에 애 맡기고 사느니 엄마인 내가 애들을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엔 남편 연명이 결혼 전보다 올랐기에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는 외벌이를 하자고 부부가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제가 남편한테 돈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각자 수입이 있었으니 공동 생활비를 내고 그 생활비만 제가 관리했다면 제 수입이 없어진 후에는 저는 공동 생활비를 낼 수 없으니 그게 살짝 고민이었어요. 그때까지 남편의 인성을 믿었지만 돈을 벌다가 돈을 벌지 않으니 남편 돈으로 살면서 눈치 보고 무시당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로 남편과 상의할 때 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뭘 그렇게 심각해. 내가 내 카드값이랑 보험비, 핸드폰비 같은 거 빼고 나머지는 자기 다 줄게. 자기가 거기에서 생활비 쓰고 자기 필요한 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정말? 그럼 나야 고마운데 자기가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자기 뭐 집에서 놀고 먹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거야? 아니잖아. 나 그렇게 후진 사람 아니거든. 우리 형수도 전업주부야. 알지. 근데 요즘 남자들은 맞벌이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나랑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나를 몰라? 맞벌이 하면 좋기야 하지. 근데 우리 쌍둥이는 나는 오히려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본다고 결정해줘서 그게 더 고맙지. 그럼 나도 걱정하지 않고 밖에서 일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대신 자기가 힘들게 버는 돈이니까 내가 최대한 아껴 쓸게. 이렇듯 남편은 그 순간 쿨하게 제 걱정거리를 해결해줬고 저는 힘들지만 행복한 육아를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마음이 행복하긴 했어도 몸은 엄청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동시에 먹고 싸우는데 하루 종일 허둥거리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 친정 언니들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무래도 저보다 육아 선배들이고 막내 동생이 쌍둥이를 낳아 힘들 거라는 걸 잘 알아서 직장을 다니고 개인 가게를 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내고 장사하는 시간 좀 짬을 내어 저와 조카를 돌보겠다고 저희 집에 자주 왔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2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예쁜 짓도 많이 하고 어린이집에도 다니며 예전보다는 훨씬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제 취업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녀도 하원 시간이 생각보다 빨랐고 그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직업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고민을 했는데 남편은 계속 아이를 봐도 괜찮다고 했지만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취업까진 어렵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즉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더군요. 저 같은 작은 금액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애기 엄마가 많았거든요. 그리하여 한 10군데 넘게 돌아다니다 마트 안에서 판촉과 시식 등을 맡아 하는 파트타임을 하게 되었는데 모처럼 일을 하니 신이 났어요. 거기에 무엇보다 제가 돈을 버니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걸 사도 남편한테 덜 미안했는데요. 그러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저는 정식으로 취직을 했어요. 경단녀가 되어
다시 취업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눈높이를 낮추고 또 틈틈이 업무에 관한 사전 지식 및 공부를 하니 그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을 하는 직장인이 되었고 다시 맞벌이를 하니 집에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는데 그러니 남편도 아주 티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말로는 와이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좋다고 하지만 저도 척하면 척인데 그 말을 믿진 않았죠. 그래도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하며 그런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던 저였는데 그간 짧지 않은 시간 외벌이로 힘들었을 남편을 위해 제 첫 월급이 나오는 날 남편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각자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추가로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내기로 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월급 통장을 돌려줬는데 그때는 남편이 좋아서 입이 아주 귀에 걸리더군요. 물론 저도 사람이라 이참에 제가 경제권을 모두 갖고 돈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돈 버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또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다 싶어 남편에게 월급 통장을 돌려줬는데 그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맞벌이 부부로 돌아가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둘 다 야근을 해야 할 때면 발을 동동 구르며 친정 식구들에게 의지하며 지냈는데 그때까진 큰 불만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워도 다른 사람만큼은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그때는 진짜 죽을 맛이었는데 학교 가면 더 수월해질 줄 알았더니 그게 더 문제였어요. 일단 학교 시간이 너무 빨랐고 그 두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며 케어를 하려고 하니 매일이 전쟁이더라고요. 엄마, 나 학원 안 갈래. 집에 가서 다른 애들처럼 간식 먹고 놀고 싶어. 엄마, 나도 힘들어서 학원 가기 싫어. 학원 가면 캄캄해질 때까지 집에도 못 가잖아. 이렇게 제 핸드폰에 불이 나는데 좋게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돌을 닦는 마음으로 아이 둘을 키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고충도 모르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뻑하면 회식이다 모임이다 하면서 집안일은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독박육아라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니 저는 쌍둥이를 낳고 줄곧 독박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덕에 저는 결혼 전보다도 많이 먹어도 8kg가 빠졌고 남편은 20kg 찌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데 원래 4살 차이가 나던 저희는 종종 나이 차이가 많이 나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면 남편이 아니라고 정색도 많이 했는데 속으로 엄청 고소했죠. 그렇게 평범한 저의 결혼 생활이 이어졌어요. 형님이 있고 또 형님이 대부분 알아서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고 살았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를 반복하며 살았는데 그러던 중 시부모님보다 나이가 많던 저희 아빠가 양가 부모님 중에 가장 먼저 환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자매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은 회비를 사용해 친정엄마까지 해서 두 분이 동유럽 투어를 다녀올 수 있는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패키지는 힘들 것 같아서 두 분이 다니시되 안전을 위해 현지 여행사에서 문의해 전담 한국어 가능한 가이드까지 붙여 6박 7일 여행 코스를 짰는데요. 언니들과 모여 비행기와 호텔, 또 여행 코스를 짜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물론 정말 많은 돈이 한꺼번에 나가야 했지만 두 분이 프라하 성에서 야경을 보며 행복해하실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 맞춤 여행을 계획했는데 다행히 그간 자매들이 모은 회비가 상당히 많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윽고 식구들끼리 친정아빠 환갑을 맞이해 밖에서 외식을 하는데 남편이 걱정이 되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동안 신나게 나랑 언니들이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릴 거라고
몇 년을 떠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와서 이걸 또 물어보지 싶었는데 그래도 좋은 날이니만큼 남편한테도 저희 자매가 준비한 여행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죠. 그러자 제 말을 듣고 입이 떡 하고 벌어졌던 남편이었는데 저는 그게 일종의 놀라움 같은 감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저희 아빠 환갑이라는 것도 잊은 듯 식사 자리 내내 표정이 어둡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우리 자매들이 부모님을 위한 부모님 맞춤 여행에 대해 말을 하니 저희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는데 진심으로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형부들과 달리 남편은 소주잔만 계속 홀짝이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 말고도 다른 가족들도 그 모습이 신경이 쓰이게 되었고 저는 남편이 왜 꼬라지가 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게 무슨 이유든 장인 환갑에 저게 무슨 매너인가 싶어 열이 받기 시작했는데 결국 집에 와서 폭탄 터지듯 터지고 말았어요. 애당초 싸울 것 같아 쌍둥이 애들도 큰언니 집에 보냈는데 이 인간도 저랑 한바탕 하고 싶었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저랑 친정 언니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있었을 줄은 몰랐답니다. 아니,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야. 그 회비는 내가 대학생 때 알바할 때부터 모은 돈이야. 자기도 알고 있었잖아. 그래, 알고 있었지. 근데 그렇게 몇 천이 될 줄은 몰랐어. 푼돈 모으고 있던 거 아니었어? 심지어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 때도 있었잖아. 그럼 그동안은 내 돈으로 회비를 냈다는 거네? 뭐? 지금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치사하게? 뭐가 치사하냐? 왜 내 돈으로 자기들이 기분을 내? 나야말로 기분 나쁘지. 처형들이야. 자기들이 번 돈으로 냈으니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장인 장모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진 않았잖아. 나는 그게 기분이 나쁘지. 거기에 내 돈도 몇백이 들었는데. 저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 잠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네, 제가 일하지 않는 기간에는 남편이 주는 돈에서 그 회비 낸 거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고 난 후로 파트타임을 했고 그때부터는 회비도 제가 벌어냈는데 남편은 마치 저희 부모님 경비에 자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처럼 기분 나쁘다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장인 환갑인데 자기가 따로 뭐 선물을 준비한 것도 없으면 좋게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그때부터 생뚱맞게 어줍지 않은 효자가 되었는데요. 장인 장모님 유럽 여행 보내드리면 그럼 우리 엄마랑 아빠는 자기 3년 있으면 우리 아버지도 환갑인데 똑같이 해줄 거야? 내가 자기가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할게.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나 혼자 돈으로 우리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리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 회비 중에 언니들 돈이 더 많아. 나는 그냥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생색만 내는 거지. 자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여기서 네 돈 내 돈을 왜 따져? 따질만 하니까 따지지. 억울하잖아. 나는 우리 부모님 제주도 여행도 한번 보내드린 적 없는데 내 돈으로 장인 장모님 유럽 여행을? 야,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진짜 속상해서 뒤로 넘어가겠다. 그럼 자기랑 아주버님도 걔 만들어서 해. 매달 20-30만 원씩 모으면 동남아시아 아니 조금 더 쓰면 가까운 유럽은 보내드릴 수 있겠네. 됐어. 내가 뭐 여행 때문에 그래? 이건 마음의 문제지. 가만 보면 자기나 처형들은 다른 식구들에 대해 배려도 없고 차별적이야. 왜 여기서 자꾸 우리 언니들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 좋아. 뭐가 그렇게 차별을 받았는지 얘기해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들한테 도움받은 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말 좀 해보라고. 됐어. 나 그렇게 쪼잔한 놈 아니거든. 그냥 내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의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쁜 티도 못 내? 그게 할 소리니?
그럼 기분 나쁘면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럼 나도 시댁 가서 기분 나쁘면 똥 씹은 얼굴로 딴짓하고 있어도 된다는 소리네. 그게 말이 되냐?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 며느리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잖아. 사위는 그런 거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사위는 도리가 없어서 그딴 식으로 했다? 그럼 그렇지 않은 형부들은 뭐야?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위 도리가 없다고? 도리가 왜 없어? 사람이 어른한테 지켜야 하는 게 도리. 그게 따지고 보면 며느리 도리고 사위 도리 아니야? 그래서 뭐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을 때 냈던 회비 돌려주면 돼? 나 파트타임 때부턴 자기가 준 생활비에서 회비 안 냈거든? 그걸 누가 믿어? 자기는 증명할 수 있어? 나야 주면 안 받을 이유 없지, 내 돈인데. 아니다. 그러지 말고 장인 장모님 여행 보내드릴 때 우리 부모님도 같이 보내줘. 우리 아버지 환갑도 당겨서 하면 되잖아. 무슨 개코 같은 소리야. 그럼 우리 자매가 모은 돈으로 시부모님까지 여행을 보내드리자고? 정신 나갔니? 시부모님은 따로 아주버님네랑 돈을 모아서 가야지. 어차피 가는 김에 같이 가는 건 조금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가성비 따져야지. 그리고 멀어서 부모님들 서로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참에 여행 다녀오시면 친해지고 좋지. 야!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쌩때에 그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정말 저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건지 그냥 억지를 부려보고 싶은 건지 그 의중을 알 수 없었는데 확실한 건 그때 남편에게서 정이 확 떨어졌다는 거였죠. 아니, 탐을 낼 걸 내야지. 언니들이랑 모은 돈을 탐을 낼 수가 있죠. 저는 차마 언니들한테 저딴 소리를 전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들은 제부가 왜 화가 났는지 걱정하며 많이 궁금해했고 저는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는데요. 그날 이후 제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뭐 시집살이가 아니라 남편살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평소 아침도 안 먹는 사람이 밥을 먹겠다고 했고 꼭 따뜻한 갓 지은 밥에 국이랑 기본 반찬 3가지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지나나나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기 바쁜데 무슨 밥이냐고 정 먹고 싶음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먹고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저보다 무려 1시간이나 늦게 일어나고 지 몸 하나 준비해서 나가지만 저는 애들 등교 준비까지 정말 전쟁이 따로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갓 지은 밥으로 아침상까지 차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참고로 저희 딸들은 아침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 과일이랑 요거트 정도로만 아침을 해결하고 가는데 만약 애들이랑 똑같이 일어나 그거라도 먹겠다고 하면 챙겨줬을 겁니다. 거기에 걸핏하면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럽냐. 회사 화장실보다 우리 화장실이 더 더럽다며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등 떠밀고 원래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건 남편 담당이었는데 그딴 거나 하니 제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며 쓰레기도 안 버리겠다고 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수에 비하면 저는 정말 자기 부모님한테 하는 게 없는 것 같다며 하루에 한 번씩 시댁에 문안인사 문자를 드리고 자기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진심으로 저게 미쳤나 싶어 살기 어린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었죠. 그렇게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못살게 굴더니 결정적으로 자기는 기분이 나빠서 제가 회사를 그만둔 시간만큼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파트타임은 끼면 안 되니 정확히 5년 동안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땐 저도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놀았어? 나는 그때 내 개인적으로 쓰는 돈 없이 생활비 쓰고 애들 키웠어. 전세자금 대출금이랑 공과금도 내고 살았잖아. 그거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나더러 혼자 벌어 그걸 다 하라고? 그럼 생활비 안 내놓는 대신 내가 했던 대로 자기가 살림하고 애들 키울 건가 보지?
그래, 나도 돈 안 벌고 집에서 애나 보고 쉴 수 있으면 5년 동안 쉴래. 나는 뭘 위해서 그동안 참고 돈을 번 거야? 장인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그랬나? 뭐? 진짜 치사하다. 아니, 그 정도까지 찌질하면 그건 정신병이지. 됐어, 관둬. 생활비랑 애들 교육비도 안 주고 싶은 거지? 그럼 내가 왜 자기랑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 헤어지자. 다 참,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아니, 이왕 모은 그 돈에 우리 부모님까지 껴서 여행 보내드리자고. 아님 내 몫을 달라니까? 그럼 나도 그 돈 받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나 해야겠다. 며느리는 친정시댁 차별하니까. 진짜 끝까지 유치하게 이럴래? 정말로 그 돈 받길 원하는 거야? 당연하지. 자그마치 5년치 회비야.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매달 10만 원씩 내는 거라고 했지? 그럼 딱 600만 원이네. 계산을 할 거면 똑바로. 나 파트타임하고 나서는 생활비에서 회비 안 냈거든? 그럼 5년이 아니라 2년이야. 240만 원이네. 에이, 그렇다는 증거 있어? 있지. 통장에 다 찍혔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보여줄 테니까. 저는 너무 열받아서 떨리는 손가락을 겨우 붙들고 제 개인 계좌에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파트타임으로 번 돈과 그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보여줬는데 정작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 남편은 보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애당초 5년이라고 우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모를 처도 아니었죠. 그래서 내친 김에 남편 계좌로 바로 240만을 보내줘버렸는데 남편이 자기 핸드폰에 뜬 알람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금한 거 확인했지?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여행에 자기 돈 10원도 한 장 안 들어갔으니까 그만 떠들어. 그리고 나 이혼하겠다는 거 그냥 하는 말 아니거든? 생활비도 못 주겠다는 남편이랑은 더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라고 하면 내가 뭐 순순하게 이혼해 줄 줄 아냐? 그리고 믿지 않겠지만 나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웃기고 자빠졌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너는 양심도 없냐? 돈 때문에 그런 거 다 알거든? 어디 그 돈으로 효자 노릇 잘해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제 짐과 딸아이 짐을 쌌어요. 처음엔 딸들도 당황하고 엄마 그러지 마. 엄마 화났어? 우리 어디 가?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 언니들에게 SOS를 치니 언니와 형부들이 바로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죠. 그리고 상황을 몰랐기에 언니들이 둘이 싸웠냐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제가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려 하는 순간 남편이 성질을 버럭내며 집을 나가더군요. 도둑이 지발절인 거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 문자로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치사하게 친정 식구들을 불러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려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기가 생겨 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애들도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문자 보자마자 변호사 사무실 쫓아가 이혼 상담 받았어요. 아빠 노릇이라고 돈 벌어다 주는 것 말고는 없었고 거의 저 혼자 미혼모처럼 아이들을 키웠는데 딸들을 뺏길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민하다 시부모님에게도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고민 많이 하고 전화드렸어요. 왜? 무슨 일 있냐? 그게요. 제가 애들 아빠랑 더는 살기가 어려워서. 저는 차분히 그간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 감정이 올라와도 남편에 대한 나쁜 말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팩트만 전달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화가 끊어졌나 싶을 정도의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윽고 시어머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마음은 이미 굳어진 거냐?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죄송해요. 제 마음은 이미 확실해졌어요. 그래, 알았다.
그동안 못난 내 아들이랑 살면서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나도 팔이 안으로 굽는 부모라 내 자식 말도 들어봐야겠다 싶은데 그래도 네가 그러겠다 결심했다고 하니 내가 네 뜻은 잘 알겠다. 우리가 또 통화를 할 일이 있을까 싶어 하는 소린데 내 아들이랑 헤어져도 건강 잘 챙기고 잘 지내라. 바빠서 이만 끊어야겠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먼저 끊으셨어요. 그리고 끊어진 전화에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냥 너무 죄송하더군요. 남편과는 정말 못 살겠다는 마음이 100%, 200%인데 제가 시어머니 마음을 무겁게 해드려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혼하는 마당에 이제 나는 며느리도 아니니 연락할 필요 없다. 그러기는 싫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때까진 막내딸의 이혼에 대해 알지 못했던 친정 부모님은 꿈에 그린 동유럽 여행을 떠나셨어요. 제가 언니들에게 친정 부모님 돌아오면 그때 말씀드리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큰언니 집에 애들이랑 있었는데 당시 큰언니가 몸 상태가 나빠져 1년의 휴직계를 냈고 그 덕에 언니가 저희 아이들 케어까지 하게 되었어요. 언니 미안해. 언니 쉬고 싶어서 낸 휴가인데. 됐어. 뭐 옛날 같은 갓난아이도 아니고. 너 회사에 가 있는 동안인데 내가 내 조카들 못 볼까봐? 나도 무료하지 않고 좋아. 내가 딸이 없잖냐? 아들만 둘을 키웠더니 재미 하나도 없었는데 예빈이 예솔이 보고 있으면 너랑 은혜 어릴 때 생각나서 재밌어. 그래도 이러려고 이혼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 호텔 가도 돼.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너 혼자면 몰라도 애들이 어떻게 호텔 생활을 해. 됐고 미안하면 얼른 그놈의 이혼 끝내버려. 내가 진짜 이유를 몰랐을 땐 무슨 이혼이냐 싶었는데 나랑 은혜 네 남편 머리털 다 뽑아놓을 뻔했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나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원래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 아니, 내가 그랬음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겠어. 근데 세월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놨네. 아니, 이게 세월 탓을 하는 게 맞나?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나? 요즘엔 나도 잘 모르겠어. 됐다. 그래. 어차피 헤어질 마당에 그거 알아서 뭐하게?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닌데. 됐고 뭐 하나라도 손해보지 말고 제대로 이혼해. 네 형부 선매가 있는 사무실 간 거지? 그 사무장님이 엄청 꼼꼼히 챙기시더라. 덕분에 뭐 한시름 덜었지 나는. 이래저래 고마워. 나도 빨리 집 구할게. 천천히 해. 이왕이면 엄마 아빠 집 근처로. 아님 아예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가라. 두 분 다 곧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너네들 있으면 좋지. 생각해 볼게. 엄마 아빠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언니들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 정도로 언니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큰언니 도움을 전적으로 받았는데 성격이 불같은 작은언니는 결국엔 남편 회사를 찾아가 남편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왔더라고요. 작은 형부가 경찰인데 작은 언니가 신고를 당해 형부가 가운데서 많이 난처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어요. 게다가 언니가 남편을 찾아갈 때 큰 현수막 같은 것도 만들어 로비에 걸었다고 했는데 그 덕에 남편이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하더군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작은 언니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때 저희 언니가 그랬어요. 네가 훼손당할 명예가 있냐? 지나가는 똥개가 없겠다. 저 말을 했는데 지금도 저희들끼리 모이면 빠지지 않는 명언이 되었어요. 그렇게 작은 언니가 깽판을 쳐서 제 이혼 소송은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되었지만 저는 결국 깔끔하게 승소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의 유대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친밀도가 높은 제가 양육권을 갖고 오게 되었고 재산 분할 기여도에도 상당수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
정확히 재산의 반절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인간이 비트코인에 미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물론이고 개인 신용 대출까지 받아 탕진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저랑 반씩 나누면 생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자기는 빚 때문에 양육비도 못 준다며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든 아니면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제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게 너무 역겨웠어요. 그래서 집 보증금을 전부 제가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조건을 걸었고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다시 핏대를 올려 다시금 법적 다툼이 이어졌는데 남편이 수입이 없는 게 아니었기에 법원에서는 매달 양육비로 260만 원씩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송금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하여 남편은 결국 더럽고 치사하다며 집 보증금을 저에게 모두 넘겼죠. 계약 당시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하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보증금 500에 40만 원 월세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보증금만이라도 달라고 찌질하게 굴길래 대꾸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뺏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계산을 제대로 하면 제가 손해였거든요. 260만 원씩 남은 8년을 받는다고 하면 2억이 넘는데 저희 보증금을 반반씩 나누면 1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 그 500만 원도 저는 줄 수 없다고 했고 모든 게 다 끝났으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처음 반년 정도는 잠잠하다 그 후로 남편이 계속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아보니 가족이 그립다느니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느니 마누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혼자 생쇼를 다 했는데 너무 싫었네요. 저는 이혼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여행을 다녀오시고 제 이혼 소송에 놀란 부모님은 자기들 때문이냐며 꽤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이렇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지 다 늙어 알았으면 어쩌냐고 설레발을 치니 그건 맞다고 저희 아빠가 그러셨는데 그 후 한동안 부모님 집에 머물며 지냈어요. 적어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는 동안은 같이 있자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보증금 전부 찾아오고 친정 근처에 신축 빌라를 대출 조금 끼고 구입했죠. 아파트를 갈까도 생각했는데 아이들이랑 넓은 새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쌍둥이 딸들이 이 집이 좋다고 선택해서 매매하게 되었는데 발코니에서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꽃도 키우며 가끔은 발코니 바베큐도 즐기며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도 아빠를 한 번도 찾지 않는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여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보느라 아빠 얘기를 못하나 싶어 제가 먼저 꺼냈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아빠는 우리들이랑 안 놀았잖아. 우리한테 아빠는 존재감이 없어. 맞아. 쉬는 날에도 혼자 잠만 자고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고 아빠한테는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났어.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이혼 후 더 밝아진 아이들을 보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혼한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반면 죽겠다는 남편은 자기 집에서도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은 형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동서? 아니 이제 동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잘 지내고 있어?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소식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 서방님 집에서 완전히 제명당했어. 뭐라고 하시더라? 내가 언제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했냐? 왜 혼자 오바 떨고 네 식구도 못 챙겨서 이 난리를 피우냐? 뭐 이러시면서 당신들 죽어도 장례식에 올 생각도 말라며 쫓아내셨는데 난 이번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무서운 사람이란 거 처음 알았잖아. 뭐 덕분에 어머니 아버님 유산은 모두 우리 차지가 될 것 같다. 고맙다고 이 말하고 싶었어.
이제 형님 동서지간은 아니지만 잘 지내. 더 멋진 사람 나타나면 연애도 하고. 그럼 끊는다. 형님은 저 말을 신이 나서 저에게 하셨는데 나중에 남편이 뭐라 변명하는 말을 종합해 볼 때 돈이 없어 자기 집에 손 벌리러 갔다가 완전히 제명을 당한 거더라고요. 그리하여 빚 때문에 알거지가 됐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저런 인간에게 돈을 빌려주게요. 그리고 말이 빌려주는 거지 그 돈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히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작은 형부 도움으로 저는 그 인간이 저랑 저희 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했는데 나타날 때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 자기가 무슨 범죄자냐며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형부가 찾아가 돈 100만 원 찔러주며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말고 다음에 또 걸리면 돈도 돌려받고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 진짜 전과자 만들어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데 눈앞에 놓인 돈에 눈이 돌아 알겠다며 각서에 지장을 찍었대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아무튼 그 후 정말로 남편놈은 저희 모녀지간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어요. 형부가 이젠 진짜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줬는데 어쩜 이렇게나 제 주변엔 고마운 사람들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이혼하지 않았다면 저놈이 저렇게 비트코인에 돈을 말아먹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내 같이 살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혼은 어찌 보면 제 인생을 구해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우리 예쁜 딸들과 매일매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힘을 내서 지금 이 행복을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친정 부모님, 언니들, 형부들까지 받은 만큼 언젠가는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본의 아니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드린 시부모님에게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누구보다 며느리들과 잘 지내려 노력하시고 사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혼은 했지만 순수하게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부디 부족했던 며느리 빨리 잊으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결혼 전부터 모았던 친정 회비 때문에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남편 없이 더 보란듯이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현재 목표인데 제가 제 목표를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씩씩하게 잘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